이지리는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요동설을 증명하면서 그것의 남쪽 경계를 압록강과 동일시하고 그가 원하지 않든 기원전 1000년의 압록강 지역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것은 고조선의 모든 문화가 현재의 한반도 경계 밖에서 창출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 알려진 북한의 고고학자 도유호로 하여금 이러한 고조선이 명칭 외에 보편적인 한국사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주목하게 하는 동기가 됐다. 또한 여기서 당연히 여겨야 할 것은 이 시대의 한반도 북쪽 영역에 조선과는 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을 갖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문화일까? 이지린의 견해에 따르면 거기에는 처음에 진국의 문화가, 다음에는 마한국의 문화가, 더 뒤늦게는 낙랑국의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순진과 장주협은 고조선 시대에 청천강 남쪽에 다른 나라가 존재했다고 증명하는데 그들의 설에 의하면 압록강, 청천강 사이의 지역은 고조선의 남쪽 변경이 된다. 이러한 설은 자동적으로 한에 의해 조선이 멸망한 후 압록강 이북에 한이 세운 4군 중에서 주요한 군인 낙락의 영역을 규정하게 해준다. 1960년대에 이지린에 의해 제창된 이러한 시각이 1970년대에 이미 북한의 고고학자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반면에 이병도의 견해에 따르면 압록강 유역은 고조선에 편입되며 평양 지역은 처음에는 고조선에, 다음에는 한해 군인 낙랑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마한국의 영역은 현재의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인 진안 이남에 위치했다. 앞에서 언급된 견해의 어느 하나도 연역적으로 보지 않으려면 이제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역사적 사실을 보충할 필요가 있게 됐다는 것에 유의하자. 고조선의 북쪽 경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이후의 시기의 인종 분포에 따르는 간접적인 방법과 사서에서 뽑은 정보 분석의 도움을 빌어 규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옥저, 고구려의 모든 나라가 이전에 조선에 속하였다는 후한서 중에 한 구절이 우리의 사서 분석의 출발점이 된다. 잘 알려진 대로 부여국에서 예인들이 대다수 주민을 이루는 것처럼 북동쪽에서 예의 땅은 송화강 유역까지 뻗치며 부여국은 송화강 유역으로서 그 위치가 정해지게 된다. 후한서에서는 또한 부여국은 조선의 북동 등 경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고조선의 북쪽 경계는 송화강의 중류까지 뻗어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조선의 동쪽 지역은 동옥저 지역들을 포함했는데 그 영역이 다소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을 현재의 함경도 지방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에서 볼 때 고조선은 요동지방의 대부분 지역, 길림지방의 대부분 지역, 이 지방의 북서쪽과 동쪽 제외, 한반도 북부, 함경북도 지방의 북쪽과 강원도 지방의 남쪽 제외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앞에서 언급된 경계에 고조선이 끊이지 않고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도 요서 지역은 기원전 3세기 연이 흥기하기 전까지 고조선의 구성 부분이었으나 동쪽 땅은 고조선이 존재한 후기 단계에서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경 설정의 의미는 고조선의 정치, 경제적 중심지, 특히 그 나라의 수도를 밝히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실수는 그 문화의 중요한 상징물에 대해 정확치 못한 결론에 결국 이는 한 나라의 역사 왜곡에까지 다다르게 한다. 관자에 있는 기록은 고조선의 소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산해경에는 더욱 한정된 정보가 나온다. 산해경에 나오는 한 부분을 우리는 이미 언급했다. 즉, 조선은 열량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이것은 그 위치에 대한 요동서를 뒷받침하기에 좋은 증거다. 목록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 산해경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보자. 동쪽 바다의 안, 북쪽 바다 바로 가까이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 글자 그대로 이 부분을 발음하면 다음과 같다. 동해 지래, 북해 지우유국, 명왈 조선. 두 개를 합치면 다음과 같다. 동쪽 바다 안쪽, 북쪽 바다 구석에 조선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다. 조선은 열량의 동쪽에, 바다의 북쪽에, 산의 남쪽에 위치한다. 우리는 이미 열량은 거연의 동쪽 지역이며 동시에 기원전 283년 연과의 충돌 후 조선이 이른 서쪽 지역 2000리인 것을 밝혔다. 열량의 동쪽에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역 설정은 고조선의 중심 영지 또는 중심지의 설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주제와는 벗어난 얘기를 하나 해야겠다. 산해경에서는 진국이 거연에 있다고 돼 있다. 남쪽의 외, 북쪽의 외는 연에 속한다. 우리는 다시 소비에트 번역가들이 이 문구에 대해서 행한 의미의 왜곡, 즉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원전에는 진국 제거 연남, 외북 외 속연이라고 쓰여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병도가 이 부분에 대해 현대의 한국어로 더욱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 진국은 대연의 남쪽, 외의 북쪽에 있다. 외는 연에 속해 있다. 이병도는 진국을 완전히 진국과 동일시하는데 그 남쪽에는 외가 있다. 그러나 외는 연에 속한다는 문구의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은 외를 점령하지도 않았으며 점령할 수도 없었다. 문제는 흔히 속한다고 번역되는 한자인 속이 고대 중국어로 더 포괄적인 의미, 즉 관계하다, 관련 맺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에 있다. 이병도는 이 말을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해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연에 속한다는 표현은 여기서 단지 외가 연과 외교, 통상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앞에서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벗어난 얘기가 후 한서의 저자들이 주변 세계를 얼마나 알았는가에 대한 검증을 도울 뿐만 아니라 속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굴복이나 치욕에 대한 표시로서 이해되는 경우에서도 관계 맺음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후한서에 나오는 다음의 문구에 대해 계속 검토해보자. 동쪽 바다 안쪽, 북쪽 바다 구석 이라는 구절에서 얘기하는 바다들과 산들은 어떠한 바다와 산이며 더욱이 첫 번째 문구에서 북쪽 바다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러한 기록은 고조선의 역사에 관한 모든 논문 속에서 나타나므로 그것을 자세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바다 안쪽이라는 표현을 보기로 하자. 이 표현은 관자에 있는 발조선의 기록에서도 언급되는데 거기에서 내해는 본질적으로는 중국이라고 해독되었다. 황병란도 이 용어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화하 문화가 펼쳐가는 모든 영토는 이 당시 중국이라거나 혹은 바다 안쪽의 땅이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즉 화하의 문화를 받아들인 영토도 바다 안쪽의 땅의 구성 부분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통치자들이 중국적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한 중국 영토는 천하의 구성 부분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식의 파괴 때문에 품은 파멸적으로 포로라는 범주 안에 구속됐다. 그러나 북한 역사학자, 예를 들면 이지리는 이 용어를 고대 중국인들의 중국주의적인 표현이며 이 용어는 중국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영토로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보충하자면 내해라는 표현은 바로 중국이 중심이 되는 대륙에서 고대 중국인들이 관계를 맺었던 그 지역을 의미하며 그 관계란 위에서 언급한 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로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이는 결코 천하의 구성 부분이 된 적이 없으며 그것, 즉 천하에 결코 종속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갖는 지역이다. 이지리는 앞에 소개된 원전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주의를 했다. 그는 나라가 산맥의 남쪽, 바다의 북쪽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쪽의 산과 남쪽의 바다 사이에는 조선 외에는 다른 영토가 없었다는 가설이 꽤나 논리적으로 보여진다고 쓰고 있다. 바로 이것에 의해 고조선의 소재에 대한 요동설이 확고히 되는데 대동강설과 압록강설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록이 조선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조선과 남쪽으로부터의 바다 사이에는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 이지린의 가설, 동쪽 바다의 안쪽, 바다 북쪽의 구석이라는 표현은 따로따로 읽을 것이 아니라 붙여서, 즉 동쪽 바다의 한 부분인 바다 북쪽의 구석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신빙성 있는 관찰로서 그 문명이 황하 하유에서 발화하고 발달한 중앙의 나라에 있어서 동쪽은 전통적으로 누렇다의 의미를 지녔고 이 경우에 북쪽은 발해만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발해만은 먼 옛날에는 바다라고 불리웠다. 같은 산해경에서 발해 바다는 몇몇 곳에서도 나온다. 하지만 몇 가지의 기록에서 분명한 것은 문제는 현재의 발해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수는 형비의 동쪽에 근원을 두고 남동쪽으로 흘러 함께 바다에 합류한다. 북쪽 바다의 구석이라는 표현은 요동의 만이라고 이해해야 할 듯하다. 따라서 극동의 지리학에 관한 가장 초기의 사료들 속에서 고조선의 영역에 대한
다소 한정된 기록은 요동만의 연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고조선의 영역에 대한 몇 가지 논거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일어난 전쟁 상황의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기에서 쓰여 있기를 함대를 지휘하는 양복은 제로부터 조선을 향해 발해를 건너기 시작했다. 요동반도 동쪽에는 이미 황해가 시작되므로 산동의 제의 영지에서 발해를 건너가게 되면 단지 요동만의 연안에 닿을 수 있다. 북한의 사가들은 고조선의 마지막 시기의 그 중심부에 대해서는 위만 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있던 열수의 위치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기를 인용하여 기원전 109년에 한의 모제는 육지와 바다로 왕검성을 점령할 목적으로 자기의 군대를 파견했다. 이 공격 부대를 위해 선발된 해군은 산동에서 출발해 발해만을 지나 열구에 당도했다. 그리고 나서 육군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해군은 왕검성을 공격했으나 조선군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사실상 사기에서는 단지 양복제독의 지휘 아래 제에서 출범한 7,000명의 분견대가 먼저 왕검성에 접근했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열구의 위치는 왕검성 함락 직후 조선의 고위층 반역자들이 영토를 받은 후에서야 언급된다. 좌익의 군대가 접근했다. 공과를 가렸으며 공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었다. 사형이 뒤따랐다. 범선의 지휘 관리 군대를 열구에 상륙시켰다. 그는 왼쪽의 육군 부대를 기다려야 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과신으로 서둘러 행동을 개시했으며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그는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형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왕검성에 대한 첫 번째 공격에서 양복제독의 패배를 고려해 두자. 결국 열구는 조선에 있는 지역의 명칭인데 세근에는 열구는 바다 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마을의 명칭이다 라고 언급되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열구가 조선의 중앙부 왕검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열구라는 지명이 열수의 하구를 의미한다던 왕검성은 열수의 하구, 즉 바다에서 멀지 않은 열수 근처에 위치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열수는 어디에 있었는가? 대다수의 북한 학자들은 이것을 현재의 요하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요수는 산해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요수는 형비의 동쪽에서 그 원류를 두면서 남동쪽으로 흘러 요양에서 발해와 합류한다. 한국 사가들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는 남동쪽으로는 사실상 흐르지 않는 현재의 요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난하는 산해경의 기록에 상응하는 면이 많은데 발해만에서 합류하는 모든 강들 중에서 이 강만이 남동으로 흐르고 있다. 고조선에 대해서만 다른 저서의 필자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열수의 위치를 설정해보자. 사기의 단편들에서 뽑은 근거에서 볼 때 명확한 것은 요동만으로 합류하는 강들 중 하나가 열수라는 명칭 아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언에는 열수가 요동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 연해 지역과 열수 사이에 강이 있다. 조선은 현재의
낭낭 변경이다. 열수는 요동에 있다. 여기서 열수는 조선과 긴밀한 상호 관련 아래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말의 어원을 검토했을 때 이 지명의 기원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는 열수, 선수, 습수가 있었다. 장하는 조선에는 세 개의 강, 즉 습수, 열수, 그리고 선수가 있다. 그리고 이 강들이 합류하여 열수를 형성한다. 낭랑과 조선은 여기서 명칭을 차용한 듯하다. 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열수는 조선과 동의어로서 나타나며 때문에 이것이 큰 강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주에는 발해만에 합류하는 세 개의 지류를 갖는 큰 강이 요하 외에는 하나도 없다. 한국의 사서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중국인들이 이 강을 요하라고 부르기 전까지 고대 한국인들은 이 강을 열수라고 불렀다 돼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열수의 하구가 중국어로는 레구 또는 레꼬우이다. 한국어로 열고는 산해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열고 사제, 해하 주중.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번역이 있다. 용감한 수립군들, 여상언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의 섬에 살고 있다. 모든 문구의 번역 내용에 대해서는 주석에 따르지 말자. 다만 여기서 열고사라는 말이 용감한 수렵군들, 여상언자들이라고 번역된다는 것에만 주목해보자. 그러나 이러한 표현과 모든 문구의 해석에는 다른 견해도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사가 이상호의 것이다. 그의 견해로는 열고사라는 말은 열수의 폭이 넓은 하구에 있는 곳을 의미하는 열구사라는 한국어를 중국식으로 발음하여 표기한 것이라는 거다. 그는 해하주라는 말을 큰 강의 하구를 마주하는 바다의 퇴적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섬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라고 간주한다. 이때 산해경에서 나오는 특징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열수의 갑, 이것은 그 하구 근처에 바다에 있는 섬이다. 산해경을 잘못 번역한 사람들의 책임은 진해 주석과 곽박에게 있는데 그는 한국어 열수를 중국식 표기인 줄 모르고 특정 지역을 강이 흘러가게 되는 바다의 섬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명명했던 것이다. 따라서 열수는 조선이라고 연상되며 요동에 위치하고 어느 시대의 열수는 요하라고 불리웠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급된 사료에서는 이 정보가 어느 시대의 것이냐에 대해 규정짓기는 힘들지만 조선 영토의 연장과 이 지역에서 강들의 명칭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의 열수, 이것은 현재 요하라는 주장은 요하 유역이 고조선이 있었던 말기에 이 나라의 중심부였다는 조건 하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고조 영역의 정확한 규정에 있어 그 수도 왕검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말하자면 문제는 단지 후기 조선, 위만 조선, 기원전 194년에서 108년의 수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의 많은 수도들에 대해 규정 짓는 것은 당분간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한가운데는 당근 신화에 나오는
아사달도 있다.